네, 이어서요. 발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남북국 시대 중에 북국이죠. 북쪽에 있었던 나라. 근데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 학교 다닐 때는 통일신라 시대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북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북국 시대는 사실 우리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말이 아니라 조선 이제 정조 때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머릿속에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했고 발전했는지를 좀 볼까요? 사실 성립은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거 없어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세력과 말갈 세력을 이끌고 지린성에 있는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발해를 세웠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 과정을 볼 때 항상 그 핵심이 되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발해 같은 경우는 3명 정도를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선왕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문왕이고요. 그리고 선왕입니다. 네, 이름에 다 그 뜻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왕은 무력, 그러니까 힘이 강했던 사람이고, 문왕은 내정, 통치를 잘했던 사람이고, 선왕은 나라를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왕은요, 무력이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신라나 당과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랑 당과 대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구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거를 많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외교 문서에도 항상 나 고려왕 누구는 뭐 고려왕 대훈무는 뭐 이런 식으로 고려왕을 자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후손이다라는 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라랑 당과 대립했겠죠. 왜냐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래서 신라랑 당과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라랑 당과 대립을 할 때, 왜 일본이나 돌궐과 교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왜나 돌궐과 함께 신라와 당과 대립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나라와 대립 관계에서 특징적인 거는 산둥 지방을 상이된다. 산둥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산둥 지방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요동반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 땅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산둥 지방입니다. 이 지역을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서나 요동에서도 당나라와 대립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왕 때 한 가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거나 뭐 연호가 없었거나 그랬었는데 이 연호를 독자적으로 이거는 이름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 풀 때 좀 편할 거예요. 인안입니다. 인안. 그러니까 연호라는 건 뭐냐면 연도의 이름이에요. 중국에서 황제가 등극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날짜를 셀 때 연도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무왕을 예로 들면 이제부터 무왕 1년은 인안 1년, 무왕 2년은 인안 2년 이런 식으로 연도에 횟수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황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황제만. 그러니까 이제 무왕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문왕 선왕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지만 무왕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왕 때는 문왕은 내정을 잘했던 왕이라고 했잖아요. 무왕에 이어서. 근데 이때는 신라랑 당과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신라와 일단 신라부터 보면 신라와 교류를 하는데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를 하죠. 신라도는 쉬운 거예요. 길도자입니다. 신라로 가는 길입니다. 신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요 시기, 그러니까 발해 문제가 나올 때쯤 됐는데 신라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신라랑 교류한 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랑도 당의 문물을 수용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성육부제예요. 삼성육부제.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삼성육부제는 뭐냐면 왕이 있고 이 밑에 성이 3개 있어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또 6개의 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 삼성육부제 발해 삼성육부제의 특징은 뭐냐면 당나라랑 부서의 이름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당나라에서는 이호예병 공형인데 이제 발해에서는 충이예지 충인 예지 의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건 발해 사정에 맞게 독자적인 그러니까 모방은 했으나 독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방은 했으나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용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문왕도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상경성으로 첨부했다. 상경성으로 첨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나씩 이렇게 찝어주는 이유는 이게 보기로 나오거나 지문으로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상경성으로 첨부했다 그러면 이거 문왕 때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왕, 이제 나라를 선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회동성국. 이제 동쪽에 있는 성대한 나라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발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네, 최대 영토를 이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갈족을 대부분을 복속을 시켰고, 네, 이때 이제 지방행정을 완비시켰는데요.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오경 16주, 그 다음에 16부 62주였나? 62주인가? 62주입니다. 오경 16부 62주의 행정체제를 이때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경 16부 62주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주 오서경이라는 걸 알잖아요. 통일신라가 구주 오서경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구주 오서경이 나왔으면 다음번에 나오는 건 발해 거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발해 성립과 발전 과정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는 뭐 보편적인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지배층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니꺼 내꺼 하다가 그때 거란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해 경제나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좀
그냥 읽어만 보시고 제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발해 문화가 나오잖아요. 이 발해 문화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당나라의 것을 수용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적인 거고요. 첫 번째 특징적인 건 뭐냐? 고구려의 것을 계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보면은 건축에는 뭐 상경성터, 당의 도성인 장안성을 모방했다라는 거 보면은 자 이제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상경성이다라고 치면 이쪽에 황궁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뭐 이케르주, 이케르작 그거 할 때 주작이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그 주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작대로라는 게 어디에 있냐? 당나라의 장안성에도 있어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삼성육부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당의 문물을 수용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경성에 장안성에 있는 것이 상경성에도 있다. 그러면 당나라의 것을 수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것을 수용했으나 발해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독자적으로 수용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지역마다 다 그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상경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계획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도시였다. 장안성도 계획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시가 아니라 나라에서 작정하고 세운 도시다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터에서 고구려식 온돌장치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딱 나오죠.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리고 당나라의 것을 독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분. 이 고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문화 파트 같은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근데 발해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발해의 문화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볼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해져 있는 건 이 무덤 두 개를 지금부터 무덤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입니다. 이 두 명은 다 문왕의 딸들이에요. 문왕의 딸들인데 그러니까 자매면은 같은 시기잖아요. 근데 둘이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무덤 양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정혜경주 같은 경우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근데 정효공주면은 벽돌 무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의 문화예요. 고구려에서 많이 사용됐던 건데 이 벽돌 무덤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특징이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 사람인데 양식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할 때,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주림 양식이라는 겁니다. 모주림 양식. 그러니까 지금 역사 용어가 거의 다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한자로 봤을 때 뭐 횡혈식 석실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의 용어가 없어요. 모주림 양식이면 모서리를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서리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서리를 줄여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줄였으니까 두 번 줄이죠. 세 번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만드는 게 모주림 양식입니다. 모주림 양식 꼭 기억해 놓으세요. 모주림 양식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혜경주묘와 정효경주묘가 어떤 게 이 굴식 돌방무덤이고 어떤 게 벽돌 무덤이냐 요거를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보기에서 같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등장하면 이거 두 개 발해 문제구나. 발해 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탑이나 불상은 뭐 영광탑
용광탑, 그 벽돌탑, 무덤 위에 축조되었다. 그리고 불상은 이불병 좌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오면 이게 정여공주묘, 정혜경주묘가 나올 거예요. 맨 위에도 보면은 그림은 탑이 나왔지만 가운데 보시면 이 탑이 뭔지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와요. 왜? 뒤에 정여공주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정여공주묘와 정혜경주묘를 기억해라. 그러면 발해의 문화는 오답을 오답을 쓸지언정 이 문제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예 같은 경우 건축에 사용된 벽돌과 기와가 고구려 기와와 유사하다. 그리고 뭐 돌사자상 있었다, 발해석 등 있었다.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몇 분이나 남았었나? 네, 동영상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동영상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후삼국까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후삼국 그 16강이네요. 후삼국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성장을 비교하기라고 했잖아요. 그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라하대라고 했죠. 신라하대는 어떤 시기였다? 왕권을 가지고 다툼이 심했던 시기다.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뭐 장보고의 난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농민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지방까지 왕권이 지방을 왕권이 장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호족이 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호족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호족이 누구랑 연합을 했었다고요? 육두프. 이게 후삼국 시기의 핵심인 거예요. 호족 세력이 막 난립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호족 세력이라면 두 개, 뭐 길게 잡아서 세 개라고 해야겠죠. 두 개의 세력입니다. 후백제랑 후고구려죠.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간에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태조왕건 드라마가 전부 다 진실은 아니지만 태조왕건 드라마를 보고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태조왕건을 본 세대가 아니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신라하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호족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 왕건과 견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후백제는 견훤이 세웠고요. 후고구려는 왕건이 세웠을까요? 이제 왕건 이전에 궁예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궁예는 좀 약간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스님 출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애꾸눈이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설화에서는 왕족이었는데 이 왕족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죽을까봐 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을 베어 죽이기가 좀 힘드니까 갓난아기를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유모가 받으면서 손을 잘못해가지고 눈을 찔렀다. 그래서 애꾸눈이 되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하튼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뭐 궁예를 설명하는 지문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견훤이 완산주에 일단 후백제를 좀 먼저 얘기하자면 보면은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하여 건국을 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라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신라의 적대적인 관계였고 지나친 조세를 수취했다. 그리고 호족 포섭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후고구려 같은 경우 궁예가 송악에 도읍하여 건국했다. 송악은 지금의 개성입니다. 개성. 그리고 철원으로 천도한 다음에 마진. 자,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뀝니다.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바뀌어요. 이 이후에 왕건이 이제 궁예가 폭정을 일삼으니까 왕건이 이 나라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권을 뺏었,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그래서 고려를 세우는 겁니다. 자, 후고 고려를 보면, 뭐,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고, 독자적 관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골품제를 대신할 신분제를 모색했다. 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나친 조세를 수취했고,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했다. 아, 옛날 드라마에서는 뭐 온만이 반배움 이러면서 나는 관심법으로 보았어. 뭐 이런 주문들을 외웠었어요. 그런데 왕건과 신하들이 궁예를 축출했다. 이 드라마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색 시험 같은 경우에 보기가 그 지문이 막 인터넷 문제도 나오고요. 뭐 옛날 드라마도 혹시 나올까봐 해서 이 드라마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 이거 뭐야, 안 배웠는데, 이러지 말라고, 일단, 배경 설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급과 고급의 차이는 뭐냐면, 중급은 직접 물어봐요. 이게 뭐냐. 근데, 고급은 여기, 그거에 좀 나아가서, 여기서 이게 뭐냐도 너네가 알아내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배경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후백제의 멸망은 안 나와 있는데, 후백제 멸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후백제는 이제 견훤이 그 견훤의 아들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첫째 부인한테 신검, 양검, 용검, 이런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넷째, 그러니까 다른 부인한테서 얻은 아들이 금강이었나? 하여간 금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부인한테서 얻은 둘째 부인한테서 얻은 이 금강을 너무 예뻐해서 왕위를 금강한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첫째 부인한테서 나온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신세 한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셋이 작당 모의를 해서 첫째 아들인 신검을 중심으로 견훤을 그 절에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쫓아버린 거죠. 근데 견훤이 거기서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견훤은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검이 다스리던 후백제는 왕건한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후백제 멸망이에요. 요것도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그 문제가 나오려면 후삼국만 딱 떼놓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라 하대랑 연결지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라.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라. 그러니까 중대를 주고 그다음에 후삼국을 준 다음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삼국만 따로 떼서 문제를 내기는 좀 그럴 겁니다. 네.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고려를 나갈 건데 고려부터는 양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고려 그리고 조선이 또 많고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